전국의 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10강이고요. 신라 하대의 혼란과 후삼국 시대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출제율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여기 같은 경우는 한 3번 치면 한 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3, 4번 정도? 그렇기 때문에 출제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인물 문제로도 자주 나오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율은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잡으셔야 되고요. 물론 제가 또 시험 문제 나오면 다 풀 수 있게끔 잡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는 신라 하대를 보는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신라는 크게 시기를 3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삼국이 통일되기 전에 신라 상대,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이 뛰어놀던 그 시기, 그리고 신라가 통일을 시작했던 태종 무열왕부터 시작을 해서 신라의 왕임이 폭발적으로 강했던 그 시기, 신라 중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라 중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해공왕이 피살을 당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여기 신라 하대. 그러면 이 시기는 딱 봐도 느낌상 왕임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신라가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왕임이 거지 깽깽이 같습니다. 그러면 그 거지 깽깽이 같고 왕임이 약했던 시기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신라 하대의 사회 혼란인데 요거 PPT 보기 전에 제가 한번 판서로 한꺼번에 싹 다 정리를 하고 들어올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신라 하대의 사회상을 볼 건데요. 제가 번호를 매기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제가 번호를 매긴 것 중에 몇 개가 제시문 박스에 들어가요. 그래놓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됐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제가 번호로 적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정답으로 들어갈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신라 하대인데 신라 중대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해공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해공왕 때 96명의 각간들이 반란이 일으켰던 96각간의 난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결국 해공왕이 피살을 당하면서 이제 신라 하대가 오픈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라 하대 때는 왕의 힘이 약하다, 강하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왕의 힘이 거지 깽깽이 같아요. 실제로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150년 동안 왕이 20여 명이 바뀌어요. 정확하게는 22명이 왕이 바뀝니다. 즉 계산을 하면 왕의 유통기한이 10년을 넘기질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은동신이 왕이래요. 그걸 봤던 여러분들, 저 찐따가 뭐가 왕인데 이 푹푹푹푹 나를 죽이고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했더니 그걸 봤던 또 다른 귀족들이 제가 무슨 왕을 해? 이 푹푹푹푹 그리고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왕의 유통기한이 지금 10년을 못 넘겨요. 너도 나도 왕을 하겠다랍니다. 그러면 그 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죠. 그게 누굽니까? 진짜 뼈대가 좋았던 진골 귀족. 진골 귀족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쟁 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1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심하잖아요. 심하니까 또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신라 중대는 태종 무열왕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태종 무열왕계의 후손들이 계속 왕에 올랐겠죠. 근데 해공왕을 끝으로 이제 태종 무열왕계 후손이 왕에 오르지를 못합니다.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신라 상대 때 왕이었던 내무랑계에서 이제 왕을 배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무랑계에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신라 하대 문제 나올 때 오답으로 잘 활용되는 게 뭐냐면 태종 무열왕계에서 왕을 배출하였다. 삑 오답이죠. 왜? 신라 하대부터는 내무랑계에서 왕위를 배출하니까요. 세습이 시작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중왕이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냐면 신라 하대 때 중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 왕이 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 속에 또 누가? 슬픈 애들이 있어요. 육두품이 반신라적인 성향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기억나세요? 골프니도 우리가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뼈골, 태어날 때부터 풍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 제일 높은 사람은 성골, 성스러운 뼈를 가진 사람. 엄마 아빠 둘 다 왕족인 경우. 그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니까 성골이 사라지자 진짜 뼈대가 좋은 사람 진골.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왕족인 경우. 진골 귀족에서 이제 왕이 배출됐고 그 밑에 이제 6두품, 5두품, 4두품. 우리
엄마 아빠가 전부 다 왕족이 아닌 경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골품제에 가로막혀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왕족이 아닌 육두품, 오두품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 아무리 내가 수능 만점을 맞아도, 내가 아무리 내신 올 만점을 맞아도 서울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줘도.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육두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불만이 가득 찰까요? 왜? 내가 분명히 저 진골 귀족보다 분명히 훨씬 똑똑한데 왜 나는 쟤보다 높은 관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육두품 세력들이 전부 다 고려가 오픈될 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건국될 때. 그리고 이 육두품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채치원입니다. 채치원. 이 채치원 선생님은 육두품의 한계를 깨닫고요. 어린 시절에 당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당나라당당당당당당당 당나라의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요. 외국인들이 치는 과거 시험이 있었어요. 당나라에는. 거기에 당당하게 합격을 하고 당나라에서 관직 생활을 합니다. 그때 중국에서 거대한 반란이 일어나요. 음메 황소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때 채치원이 유명한 글을 쓰죠. 토황소 경문이라 그래서 너 반란 일으킨 거 이거 아니라면서 황소의 반란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깝니다. 이걸 실제로 읽었다는 황소가 깜짝 놀라서 의자에서 후익 쓰러졌다라는 엄청난 말이 있죠. 루머가 있죠. 네, 그랬던 채치원 신라로 돌아옵니다. 신라로 돌아올 때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 네, 또 바빠요. 아주 바쁩니다. 당시의 신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진성여왕이었습니다. 채치원이 국내로 들어왔을 때 왕이 진성여왕인데 신라 하대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반란이 일어났던 왕이 이 진성여왕입니다.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때 채치원이 돌아와서 진성여왕에게 글을 씁니다. 전하, 현재 시 힘쓸 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10가지 시무십조라는 글을 써요. 그런데 이 시무십조가 진성여왕에게까지 전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전달하려고 딱 써서 제출을 했더니 진골 귀족들이 이 채치원의 글을 보면서 이것 봐라, 어디 육두품 주제의 정치를 논하는데 삐직 다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진성여왕에게 전달이 되지를 못했고요. 그러면서 채치원 이런 치 삐집니다. 이런 치 삐집니다. 삐지면서 어디로 가냐? 산으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요. 그리고 해인사에 응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응거를 하면서 썼던 책이 있습니다. 개원필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채치원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와요. 토황소 경문, 개원필경, 시무십조를 제출하였다. 이 중에 한 2개를 던져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채치원인 걸 알고 푸시면 되고요. 또는 다 줘요. 채치원 이야기 다 줍니다. 그래놓고 다음 같은 인물이 활동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정답 뭘까요?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다. 내물관계에서 왕위가 세습되었다.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요 느낌이에요. 요 느낌. 자, 그리고 또 계속 갑니다. 진골 귀족들 간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그 대표적인 반란이 또 한 2가지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보고 두 번 보고. 응? 보고 두 번 보고. 대표적인 반란이 장보고의 난이 있어요. 이 장보고는 다들 아신 것처럼 청해진을 만들었죠.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지금으로 치면 택배업을 한 거예요. 한진택배 같은 택배업. 택배업으로 수백억을 수십억을 벌고요. 그 돈을 기반으로 또 막강한 군대를 가져서 어떻게 보면 정치에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왕을 2명이나 세우기도 해요. 신라하드 때. 혼란스러운 이 시기 때. 그리고 본인의 딸을 왕비로 만들려다가 진골 귀족의 반발을 받고 자기에게 암습을 받아서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장보고의 난. 자, 장보고는 제가 뒤에 삼국의 남북국 시대의 경제 파트 가서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지금은 뭐만 하시면 되냐면 이 장보고의 난이 샤랑샤랑 꿀랑꿍 던졌을 때 아, 이게 신라 하대구나라는 걸 알고 또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정답으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반란이 뭐가 있냐면 김헌창이라는 아저씨가 일으킨 반란이 있습니다. 아주 널널 헐었던 아저씨입니다. 무슨 말이냐? 왜 헐었냐? 자, 원래는 김헌창의 아버지가요. 왕이 서열상 왕이 될 차례였던 거예요. 근데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아버지가 왕이 되질 못한 거예요. 그러자 빡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김헌창의 난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또? 김헌창의 난 샤랑샤랑 꿀랑꿍.
사료를 막 던져놔요. 그래놓고 다음 같은 사건이라는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다. 찾으면 또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김원창이 나는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지역을 좀 아셔야 돼요. 공주입니다. 공주. 공주에서 일으킨 반란이에요. 바로 공주에서 웅청주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라는 구주 오소경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였던 웅청주에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지역사 문제가 나올 때 공주 지역을 가리켰을 때 김원창란이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지역사, 다른 뭐 대구나 아니면 부산이나 뭐 울산이나 아니면은 뭐 광주나 지역사 문제가 나올 때 이게 김원창의 난이 또 오답 선지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원창의 난이 공주 지역에서 일으킨 반란이구나라는 걸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봤을까요? 중앙을 봤어요. 중앙. 중앙에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으로 갈 겁니다. 네 번째. 지방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 지금 중앙이 개판 5분 전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왕이다! 아니야! 내가 왕이다! 엉망진창입니다. 요 틈을 타서 지방에는 누가 등장을 하냐? 바로 부호한 족속인 호족이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답이 잘 됩니다. 부호한 족속인 호족이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의 고향이 대구잖아요. 제가 대구에서 제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제가 가장 막강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구의 호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의 호족이 되는데 제가 대구에서는 사실상 제가 왕처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라라는 나라 안에 대구가 포함되어 있지만 대구 호족이었던 동진이가 마치 반독립국가처럼 대구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은동진은 대구에 스스로 성의 주인이니 성주 또는 내가 대구의 장군이니 장군 이런 걸 자칭하고 다니는 거예요. 왕 임명한 게 아니라. 이거 만약에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 때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작살내버립니다. 죽여버려요. 뭐? 대구의 은동진 지가 뭐? 성의 주인? 죽여버려. 작살내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통제 불가능해요. 왕이 지금 지방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아니, 내 유통기한이 지금 10년을 못 넘기는데, 내가 10년 안에 무조건 죽는데, 지방에 신경 쓸 겨를이 어딨어요? 그러면서 이 부호한 족속 호족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이러니까 지방에서는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호족들이 또 우리의 영원한 호구, 불쌍한 백성들을 악독같이 삥 뜯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골 귀족들도 악독같이 백성들을 삥 뜯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 때 또 엄청나게 반란이 많이 일어나요. 가장 대표적인 반란이 또 뭐가 있냐? 또 써줘야 됩니다. 빰빰빰빰. 이걸 왜 썼을까요? 여기. 진성여왕 때 반란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반란이 뭐가 있냐? 으아, 못 살겠다, 으아. 바로 원종애노의 난이 있습니다. 원망스러운 종가, 슬픈 노비가 일으켰다라는, 이건 암기법으로 그냥 알려드린 거고요. 원종애노가 둘이 반란을 일으킨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붉은색 바지를 입었다라는 적고적의 난이 있습니다. 이거는 패셔니스타들이에요. 실제로 진짜 붉은색 바지를 입고 전부 다 반란을 일으켰대요. 이걸 놓고는 뭐냐면 다 같이 같은 색깔의 바지를 입은 이유는 단결력, 그 다음에 뭐 같이 어떻게 보면 친밀감,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반란이 일어났던 게 또 언제다? 바로 신라하대다라는 거. 그러면 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사로 통째로 주는 거예요. 진성여왕 때 원종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같은 난이 일어났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오른 것은 호족이 등장하였다? 찾으면 정답.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또 갑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사람들이 뭐에 기댈까요? 전 알아요. 종교에 기댑니다. 제가 예전에 쇼핑몰을 크게 하다가 크게 말아먹은 적이 있어요. 크게 말아먹으니까 마음에 안식이 필요합니다. 친구들이 전화 자주 와요, 정말. 야, 동진아, 너 망했다며. 야, 우리 젊잖아. 청춘이잖아. 일어날 수 있다. 처음에 그게 좀 위로가 되긴 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한 10명 넘어가기 시작하면 빡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불쌍해, 돈을 좀 주든가. 그것도 아닌데 뭐 자꾸 나한테 이러냐. 막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잠깐 기독교에 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하느님의 은총을 잠깐 받았어요. 지금은 뭐 기독교를 다니진 않긴 하지만 그때 한 두 달, 석 달 동안 정말 열렬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서 마음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지금도 느끼지만 이래서 사람들이 종교에 기대는구나. 큰 힘이 돼요.
무슨 말이냐?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사람들이 기댈 데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종교에 기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크게 인기를 끄는 게 뭐가 있냐면 선종이라는 게 엄청나게 유행을 해요. 자, 선종이 뭐냐? 요거는 제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요걸 못 잡으면 여러분들 고려시대 불교가 와서 또 헤매기 시작을 해요. 자, 불교에는 크게 두 개의 종파가 있어요. 교종과 선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한능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은 응동진이에요. 맞죠? 근데 어떤 학생들은 다른 선생님을 택할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독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지는 다 다르지만 목표는 똑같잖아요. 한능검 합격. 무슨 말이냐? 스님의 최종 목표는 부처가 되는 게 최종 목표예요. 맞죠? 근데 그 부처가 되기 위한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 방법의 차이가 뭐냐면 교종과 선종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종은 뭐냐? 만약에 동진이가 교종 소속의 스님이다. 그러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냐? 모든 교리를 다 마스터하면은 부처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모든 불교 경전을 다 읽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종입니다. 그럼 반대로 신라하대 때 유행했다라는 선종은 어떻게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는 걸까요? 바로 참선입니다. 참선. 필링. 내가 느껴서 이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구나 하는 순간 부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야, 안동진 수업 내가 벌써 10번째 듣고 있는데 핵쓰레기다. 정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강의는 내가 처음 본다. 이 고통, 이 강의를 봐야 되는 나의 고통이 부처님의 마음? 부처가 되는 거예요. 운동진 수업만 들으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플까? 너무나 배고픈 것. 이 굶주림 그 배고픔이 부처님의 마음?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종과 이 선종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교종은 교리를 마스터하려면 뭘 봐야 돼요, 여러분들? 불교 경전을 봐야 되잖아요. 맞죠? 이 당시 때 불교 경전은 레어템이에요. 정말 엄청나게 귀한 물건이에요.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왕족이나 귀족들만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참선, 필링, 나의 개인적인 깨우침을 중시, 개인적인 수행을 중시 여겼던 선종 같은 경우는 경전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지방의 부한족 속인 호족들 입맛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호족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요. 여기 6번 같은 경우는 호족이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일반 백성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끌어요. 왜? 내가 느껴서 내가 부처가 될 수가 있다는데 이게 훨씬 쉽잖아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둘 중에 택일 하라면 이거 택일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거 택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차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7번째. 또 어떤 사상이 유행을 하냐? 바로 풍수지리설이라는 게 유행을 해요. 풍수지리설은 뭐냐? 바람풍 물수, 바람이 흐르고 물이 흐르는 이곳이 대빵대빵 좋은 곳이구나 라는 게 바로 풍수지리설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살면 대대손손 장관이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집을 짓고 생활을 하면 대대손손 부자가 될 거예요. 사업이 성공을 할 거예요. 이게 풍수지리설이에요. 이게 인기를 폭발적으로 또 끕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호족이 똑같이 또 6번과 7번은 다 호족이 또 지원을 해요. 풍수지리설을 호족이 왜 지원하냐 이겁니다. 대구 호족이었던 동진이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백성들아, 대구 백성들아, 다 여기 모여봐. 모여들겠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야, 대박 사건. 내가 대구의 호족이잖아 얘들아. 풍수지리설에 맞춰서 내가 분석을 했어. 했더니 역시 신라 땅에서 가장 좋은 지역은 왕이 있는 경주 금성이더라. 근데 대박 사건. 경주 금성에 버금갈 만한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있는 대구더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주 금성 이꼬르 대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주 금성 왕 이꼬르 대구 호족 동진이가 되는 거예요. 왕과 동진이가 동급이 되는 거예요. 왕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하게 되는 거고 호족의 위상은 높아지겠죠. 문제는 이게 대구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울산, 광주, 그 다음 대전 온 지역에 있는 호족들이 전부 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란이 더욱더 심화되기도 하는 거겠죠. 풍수지리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선종 샤랑샤랑 꼴랑꿍 다음 같은 종파 유행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오른 것은 신라하대죠.
그리고 풍수지리에서 설명 쫙 주고 다음 같은 사상이 유행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옳은 것은 또 여기 있는 번호에 있는 거를 찾으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요.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 때 영웅들이 등장을 하죠. 항상. 바로 궁예와 왕건, 후백제를 만들었던 견훤입니다. 이 앞에는 후고구려, 고려고요. 그러면서 이 혼란스러운 신라 하대 때 바로 후삼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삼국 시대의 견훤과 궁예 같은 경우는 인물 문제로 또는 후백제, 후고구려 문제로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돼요. 정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라하대는 이렇게 퉁으로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 후삼국 시대는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잡을 수 있는 내용은 다 잡아드렸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레파토리 패턴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PPT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부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해공왕 피살, 그러면서 이제 신라하대가 오픈이고 무열한계 세습이 끝났고 내물한계 세습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고요. 왕위 유통기한이 10년을 못 넘긴다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육두품, 한계에 부딪히면서 반신라자 성량 그리고 특히 대표적으로 채치원,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무십조를 권했지만 진성여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 지방에서는 이런 혼란하는 틈을 타서 스스로 성의 주인 장군이라고 자칭하는 호족이 등장했다라는 거. 막강한 땅가, 막강한 군대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왕국을 만든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또다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김원창의 난, 보고 두 번 보고 짱보고의 난, 그리고 또 농민들의 반란, 원망스러운 종, 슬픈 노비, 원종인호의 난, 패셔니스타들, 붉은색 바지를 입었다라는 적고족의 난까지.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사료를 통째로 이용하는 거예요. 진성여왕 때 여기 보시면 원종인호, 진성여왕 때 적고족, 이거 주고 다음 같은 시기의 사회 혼란상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선종은 빌링, 내가 느껴서 이것이 바로 부처의 마음인가 하는 순간 부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선, 개인 수행을 강조했고요. 지방 호족과 농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요거는 제가 신라 하대 때 문화사 파트가 다시 설명하긴 할 건데요. 화순 쌍봉사 철간섬사 탑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진이 여기 있네요. 네, 보시면 기존의 탑과는 다르게 좀 탑이 좀 심플하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 선종, 개인적인 수행만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 나 부처다라고 하니까 부처가 너무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탑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스님이 죽으면은 화장을 하죠. 그럼 몸에서 그 수행 정도에 따라서 구슬 같은 게 나옵니다. 그 구슬을 보관하는 게 탑인 거예요. 근데 선종이 유행을 하면서 너도 나도 부처래요. 그래서 탑을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심플한 탑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걸 또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보통 시험 문제 나오면 이 탑을 줘요. 그리고 선종 얘기 막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음 같은 종파가 유행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 신라하대인가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 간혹 가다가 가뭄에 콩나듯 선종을 가지고 단독으로 출제를 하게 돼요. 요 탑 주고 선종 얘기 주고 다음 종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라하대 때 호족의 지원을 받았다, 신라하대 때 유행하였다, 또는 개인적인 참선, 수행을 중시 여겼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하대 때 선종이 크게 인기를 끌면서 구산선문이라는 게 성립이 돼요. 제시문 심화에서는 선지로 이게 정말 많이 활용이 됩니다. 9개의 큰 선종 종파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능검 심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지는 여기입니다. 가지선문. 도의선사라는 아저씨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종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선종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계승한 사람이 누구냐? 채징이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이 도의선사가 가지고 온 선종을 그대로 계승해서 드디어 이 채징이 가지산문을 만드는 거예요. 구산선문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산문이고요. 가장 먼저 크게 형성된 선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선지로 많이 활용이 돼요. 채징의 구산선문이 성립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신라하대 모습을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풍수지리설. 도선이 보급을 했고 여기 보시면 또 호족, 신라 권위 활약.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신라하대 때 유행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륵신앙인데요. 이 미륵신앙은 내가 봐도 미륵불의 화신이다. 이 미륵신앙은 36억 7천만 년에 한 번씩 등장을 해요. 현세에, 지금 이 세상에.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이게 신라 때도 유행을 하지만 반란만 일어나면 사실 많은 반란의 대장 지도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바로 미륵불의 환생이다. 내가 바로 미륵부처라고 얘기를 해요. 니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등장한 거다. 여기 보시면 해결해주기 등장을 했다. 여기 가장 대표적인 미륵불 신앙이 심취했던 인물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누굽니까? 좀 이따 보겠지만 궁예입니다. 궁예. 자, 그래서 여기 내용까지 잡아드렸고 이제 후백제입니다. 후백제와 후고구려. 일단 후삼국은 신라하대 당연히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너무 잘 돼요. 진짜 너무 잘 됩니다. 거의 뭐 2번에 한 번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100% 육박한다고 보시면 돼요. 견훤과 궁예가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견훤과 궁예를 인물로 물어보기도 하지만 나라로 물어보기도 해요. 예를 들면 견훤 설명 다 주고 다음 인물이 만들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또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했을 때 당연히 그거는 후백제를 물어보는 거기도 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게요. 먼저 판서로 후백제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후백제인데요. 후백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누가? 견훤이 나라를 오픈합니다. 근데 이 견훤이요, 신라의 군인 출신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막강한 군대를 가지게 됩니다. 왜? 본인의 지지 기반, 본인의 기본 근본이 군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자기의 나라를 만들었냐? 아무리 공을 많이 세워도 골품제에 가로막혀서 고위간직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에라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백제가 있었던 지역의 후백제를 건국하죠. 그러면서 완산주라는 곳을 도읍으로 삼아서 후백제를 건국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견훤의 가장 큰 활동이 뭐가 있냐면 외교 활동을 정말 활발하게 펼쳐요. 예전에 백제와 비슷합니다. 백제가 예전에 중국의 동지인 중국의 남조와 미친 듯이 교류를 했잖아요. 그 증거가 또 무령왕릉도 있기도 했었고요. 중국의 남쪽에 있던 여러 왕조와 교류했던 것처럼 후백제도 중국의 여러 왕조들과 교류를 합니다. 왜? 중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걸 바탕으로 본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것 봐라, 나 중국의 왕들로부터 인정받은 왕이야. 나 이런 왕이야. 왕권 강화에 적극 활용하죠. 그러면서 중국의 후당가 5월로부터 외교 활동을 통해서 특히 5월로부터는 검교태보라는 관직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후백제 문제가 나오거나 견훤 문제가 나올 때 정답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요. 후당가 5월과 교류하였다. 외교관계를 체결하였다. 그다음에 또 검교태보직을 받기도 했었다. 자, 그리고 이 견훤은 신라를 신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박 사건.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숭왕 바로 앞에 왕이었던 경혜왕. 경혜왕을 사로잡죠. 그리고 견훤이 뭐라고 하냐? 야, 너 자살해. 본인이 안 죽입니다. 너 자살해. 자살을 강요하죠. 그러면서 경혜왕이 스스로 목을 끊는, 엄청납니다. 이런 행위를 했던 게 바로 견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이 견훤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고려의 왕건과 싸우다 결국 왕건에게 항복을 하죠. 그 항복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검이라고 해서 자신의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견훤이요, 첫째 아들에게 사실은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밑에 아들한테 왕위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빡친 신검이 어떻게 아버지를 감금시켜버려요. 그러자 여기서 탈출했던 견훤이 고려에게 항복을 하면서 본인이 또 만든 후백제를 부수기 위해 왕건의 군대와 함께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후백제가 멸망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견훤과 관련된 내용들 다 잡아드렸습니다. 다시 PPT로 한번 가볼게요. 견훤이 만든 후백제는 완산주, 지금의 전주.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여기 중국의 후당 5월의 검교태보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경혜왕을 살해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신검에게 금산사에서 유폐당한 후 고려에 기부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내용까지 잡아드렸습니다. 후당가 5월을 지도를 좀 볼게요. 이게 지도가 화질이 좀 꾸진 이유가 이게 시중에 도는 지도가 잘 없어요. 이게 뭐 중국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5월이 여기 있죠, 남쪽 쪽에. 그 다음에 후당이 여기 위쪽에 있습니다. 맞죠? 이게 왜 이런 왕조들이 이렇게 많냐면은 중국의 당나라 있잖아요. 당당했던 당나라. 당나라가 멸망하면서 송나라가 들어서기 전까지 잠깐의 짧은 혼란기가 있어요. 그 혼란기 때 만들어졌던 여러 왕조들인데 이거를 5대 10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르셔도 돼요. 네. 견훤이 유폐를 당했다는 금산사고요. 지역으로 보시면은 김제에 있습니다. 자, 이제 후고구려인데요. 자, 여기도 판서로 잡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후고구려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후고구려를 늦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후백제가 1년 건국이 빨라요. 900년에 후백제 견훤이 건국을 했고 901년에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후고구려를 물어보는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궁예를 물어보는 형태로도 문제가 나오기도 할 거예요. 결국 둘 다 정답은 똑같은데 다 정답이 되겠죠.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견훤은 본인이 군인 출신이었잖아요. 궁예는 도적 출신이에요. 그래서 견훤보다는 자기 지지 기반이 약합니다. 출신은 엄청나요. 출신은 신라 왕족 출신입니다. 근데 왜 도적이 됐냐? 왕위 쟁탈전에서 밀리면서 어릴 때 유모의 품에 안겨서 하다가 그만 돌에 눈을 콱 찍습니다. 그러면서 이 궁예는 한쪽 눈을 잃어버리죠.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절에서 있다가 도적무리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적무리에 또 우두머리가 되면서 본인이 나라를 건국하죠. 그게 바로 후고구려입니다. 그리고 이 궁예가 또 본인이 심취했던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미륵불사상, 미륵사상이죠. 신라대 때 유행했었던. 궁예가 내세웠던 게 뭐냐? 내가 바로 미륵부처다. 니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거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36억만 년 7천년 만에 등장해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한 그 미륵부처입니다. 라는 걸 외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아하, 기침을 하였는가? 아하, 너 내 욕했지? 이리 와. 이? 본인의 마음에 안 드는 신하들 다 죽여버리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신들의 후궁도 죽입니다. 자신의 후궁도. 그러면서 결국에는 왕건에게 자리를 뺏기게 되죠. 어쨌든 이 궁예가 미륵불 사상, 미륵불 신앙에 심취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수도를 옮긴 게 중요해요. 원래 처음에 수도는 개경, 개성이 수도였어요. 그런데 이 궁예가요,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디로 가냐? 바로 철원으로 이사를 가요. 이 철원,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군생활, 장교로서 군생활을 2년 4개월 했던 그 아름다운 그곳. 정말 엄청난 곳입니다. 자, 철원이요. 아마 지금 또 도로가 2차선 이상이 잘 없을 거예요. 네, 거의 1차선이에요. 그래도 도로가 아주 한산합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제가 군생활을 할 때만 해도 여기에 영화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의정부까지 나오고 있었거든요. 영화 보려면요. 지금 또 그렇게 교통이 좀 불편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의 수도가, 한 나라의 수도가 지금 이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역사 박사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궁예가 후고구려가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곳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렇다. 뭐 방어에는 유리할 수 있겠지만 명령을 전달하거나 세금을 거두기는 엄청나게 불편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갔던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지지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또 신비주의 컨셉으로 내가 바로 미륵부처다. 이걸 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철원으로 또 이사를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걸 뺄게요. 이게 한쪽 눈을 가리고 하니까 제대로 강의가 안 되는 것 같아. 네. 그러면 철원으로 일단 이사를 가기 전에 나라 이름을 한번 바꿔요. 마진이라는 형태로 나라 이름을 바꾸고요. 그리고 철원으로 이사를 갑니다. 철원으로 이사를 간 후에 이사를 갔으니까 인테리어 새로 해야죠. 나라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은 태봉으로 바꿔요. 그래서 제가 철원에 있어서 알잖아요. 철원에서 가장 큰 축제 행사가 뭐냐면 태봉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중앙정치체제를 정비를 해요. 정비를 하는데 이때 뭘 만드냐. 최고의 정치기구로 광평성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요. 이게 후고구려 최고의 정치기구입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궁예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제일 잘 되고 후고구려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제일 잘 됩니다. 암기법 있습니다. 궁예는 머리털이 없어요. 빛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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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광 광평성입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기억을 못해요. 궁이 머리털이 없어요. 빛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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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평성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때 뭐가 있냐면 구관등제라는 걸 실행을 해요. 9개의 관리들의 등급을 매긴 건데 이거는 신라의 골품 제도를 약간 벤치마킹해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관등제 신분 제도를 정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궁예와 후백제,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일단 PPT로 일단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궁예, 양길 밑에 있던 궁예가 독립을 하면서 결국에는 송악의 후고구려를 건국했고요.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국호를 마진, 그 다음에 철원으로 이사간 후에 나라 이름을 다시 바꾸죠. 태봉으로. 그리고 빛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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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털이 없어요. 빛날광 광평성. 그 다음에 구관등제. 그리고 나는 바로 미륵부처다. 미륵신앙을 통한 내가 미륵부처다. 여기 있는 것처럼 미륵부를 자칭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민심을 읽습니다. 그리고 결국 왕건이 궁예를 쫓아내고요. 맞죠? 추대를 받아서 고려를 건국했다라는 거. 사료가 있어요. 여기 이 지도 있죠. 이 지도를 통째로 주게 돼요. 예전에.
주고 다음과 같은 난들이 일어났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옳은 것은 신라대 사회상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사료를 통째로 줍니다. 견훤 여기를 이름을 비워놓고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후백지죠. 그다음 여기 궁의 자리에다가 또 가라고 합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문제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거래요. 청해진의 궁복, 장보고, 보고 두 번 보고 장보고 얘기 나옵니다. 쭉 나와요. 자, 그러면 장보고가 있던 시기니까 여기 보시면은 신라대 때 채치원의 시무 10조. 정답은 2번이죠. 1번 해공왕은 이거 귀족에게 피살당하고 나서 이제 신라대가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채치원 문제인데요. 보시면은 채치원의 생애를 다뤘대요. 빈곤가, 그 다음에 격항소, 토항소 경문이죠. 해인사에 응거했대요. 시무 10조 들어가야 되겠죠.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조를 올렸다. 정답이고요. 교재 2번 문제 보시면 완산주의 도읍을 삼아 나라를 세운 삐리리 대해서 말해볼까요? 후백제. 금산사에 유폐되었다가 탈출해서 고려 항복했대요. 경우양을 죽게 했대요. 그러면 여기 후당가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정답은 3번이죠. 5번은 후고구려, 궁예고요. 이제 3번 문제인데요. 태봉의 철원 도성터래요. 끝났습니다. 어딥니까? 후고구려 궁의 내용 찾으면 되겠죠. 가인물이니까. 보시면은 쭉 보시면 빛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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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평성.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 수업을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